오늘은 어떤 개별 술에 대한 이야기보다 술을 즐기고 잘 마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 당나라 시기에 추선 10거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추선급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걸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78년이었습니다. 두산그룹 아시죠? 거기 사사 편찬실에서 저 두산그룹의 역사를 기록하는 편집실에서 당시 우리나라 명사 140명에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주당은 누구이냐? 라는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술 생산과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응당할 만한 조사였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추린 리스트가 공개가 됐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는 한국의 주당 10거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1994년에 와서는 이 두산그룹에서 이 사사에 실었던 이야기를 따로 단행본으로 묶어가지고 황금빛 낭만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실린 인사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추선이라 하지 않고 주당이라 이름 붙인 것도 다분히 우리식입니다. 즉 술을 즐기고 잘 마시는 사람 혹은 무리, 그게 곧 주당이죠. 그리고 이 주당 10거를 뽑는데 미리 제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주량, 즉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둘째는 스타일, 술을 많이 마시되 그것이 품위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걸 따지는 거였고, 셋째가 스케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통 크게 호방하게 잘 마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점. 네 번째가 바로 주당에 대한 기여도라고 했어요. 즉,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이로 하여금 또 하나의 주당이 되게끔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우리나라 5천년 사이에 이름을 빛내는 주당으로 뽑혔을까요? 이 또한 1위부터 소개하면 재미없을 듯 해서 역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위에 네 사람을 추려놨어요. 전시대 인물로서 원효대사, 그 다음 연산군, 현대의 인물로서 아동문학가 마혜성 선생, 그리고 언론인, 칼럼니스트 심연섭 선생을 꼽았어요. 원효대사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속공주와의 로맨스로 설청을 얻었던 큰 스님이죠. 시중누항을 거닐면서 아래위 따지지 않고 술 마시고 했던 그런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산군 주지 육림 속에서 제멋대로 술 마시고 놀았던 인물이죠. 마혜성 선생은 청주, 즉 정종입니다. 그 따끈한 것 한 잔 데워가지고 핥듯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한 잔 갖고 1시간을 그렇게 핥아 마시곤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혼자 마시기를 즐겨했고 잠시도 술잔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그런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품 있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의 신사다, 이런 별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심연섭 선생은 칼럼니스트로 이름을 알렸는데 흔히 그를 명동의 신사라고 불렀고 자칭 한국에서 술맛을 가장 잘 아는 언론이더라고 뽐내기도 했던 인사입니다. 9위가 대웅군입니다. 이하음, 아들을 임금 자리에 올리겠다라는 야망을 품은 채, 그러나 당신은 안동 김씨의 세도가 극에 이르렀을 무렵이죠. 하여 경계의 대상에서 빠지고자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행동했던 인사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을 마시기 어려울 적에는 난초 그림을 하나씩 그려주고 술값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요즘 대웅원의 난초 그림 한 폭이 얼마입니까? 그 당시 술값으로 난초 그림을 받았던 인물들의 후손들은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파리가 구월산 도둑 임꺽정으로 되어 있네요. 임꺽정은 단순한 도둑이라기보다는 의적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앞에 붙죠. 나라에서 그를 체포하면 큰 상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삼엄한 경지에서도 임꺽정은 수시로 한양을 드나들면서 술을 퍼마시곤 했다 그럽니다. 한양 땅에 숨겨둔 예천만도 4명이나 있었다고 하죠. 그리하여 그를 가리켜서 심장에 털난 주선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7위가 소설가 김동리 선생입니다. 김동리 선생이 당신이 쓴 글에도 그랬듯이 술잔에 처음 입을 댄 게 4살 때부터라 그랬습니다. 청탁 불문 술을 좋아했고 식사 때마다 꼭 반주가 곁들여졌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면 밤이 지새도록 함께 마시기를 좋아했고 음침에도 불구하고 취기가 오르면 꼭 즐겨 노래를 불렀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6위는 조선시대 문인 백호임제. 규범이 엄격하던 시대에 자유로운 의지로서 호방하게 한평생을 살다가 38의 나이로 요절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시조 중에서 유별나게 잘 알려져 있는 시 하나가 있죠. 황진이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동시대에 살지 못했음을 한탄해서 읊었다라고 알려진 시조입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는다 누웠는다.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이 묻혔느냐. 잔잡아 건할 리 없으니 그를 서러 하노라 하는 그런 시죠.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들에게 했던 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 조선은 한 번도 황제를 칭해 본 적이 없다. 이 못난 나라에서 글을 쓰고 표서를 한 사람이 뭐 자랑스러운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절대 고가지 말라고 당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백호임제가 6위입니다. 5위가 누굴까요? 조선조 초기 문인 매월당 김시섭입니다. 검어신화를 쓴 문사죠.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술 마시고 세상을 욕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매월당입니다. 4위 이쯤에서 당연히 등장해야 될 인물이죠. 김삿갓입니다. 그는 왜 평생 하늘을 볼 수 없다 하면서 삿갓을 쓰고 다녔느냐. 일화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홍경래 난 때 가장 먼저 항복을 하고 인부와 병부를 내줘 버렸던 선천부사 김익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역적죄로 처벌됐던 인사인데 손자인 김삿갓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영월 땅에 숨어 살다가 고을에서 치러지는 과거 시험에 응시했더니 하필이면 시험 문제가 역적 김익순을 규탄하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실컷 김익순을 욕하고 돌아왔더니 그가 자기의 친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 해서 평생을 삿갓을 쓰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작시 글주라고 해가지고 어느 곳을 떠돌던 돈이 없으면 시 한 편을 지어주고 술을 얻어먹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죠. 제가 예전에 홍경래에 관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 김익순에 대한 이야기도 제 소설에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3위가 시인 조지은 선생입니다. 술권을 18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술권의 급수를 재미나게 체계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지은 선생이죠. 그의 술에 관한 일화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산문집 도레미학에 그런 이야기들이 잔뜩 실려 있죠. 고대 교수 시절이었습니다. 댁이 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려면 꼭 청량리 파출소를 거쳐야 되는데 당시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밤 12시만 되면은 선생은 자주 술이 취해갖고 그 통금 시간을 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출소 신세도 여러 번 졌어요. 또 하루 취해갖고 가는데 통금 시간이었어요. 경찰들한테 또 잡히면 미안하기도 해서 파출소 앞을 지나갈 적에 일부러 기어서 문 앞을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운이 나빠갖고 경찰 하나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면서 뭐냐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선생이 젊은 경찰을 쳐다보고 한마디 했어요. 개다. 2위가 수주 변영로 선생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변형태 장관의 동생입니다. 영문학자하고 시인입니다. 천하의 술꾼으로 소문났는데 그 소문은 대부분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선생이 직접 쓴 수필들을 묶은 책이 바로 명정 40년이라는 요 문고판이었습니다. 그 책이 그 당시에는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명정,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살기를 40년이란 제목입니다. 그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이 세상 사람들을 아주 흥겹게 만들었죠. 영문학자로서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원고료를 좀 받았다고 시인 공초 오상순 선생 등과 함께 성균관대학 디산에 올라가서 낮술을 마셨어요. 잔뜩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버렸어. 다들 옷이 젖을까봐 걱정하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야, 술꾼들이 옷 젖는 것이 문제냐? 아예 벗어버리자 하고 다 홀랑 벗어버리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젖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갖고 다들 4사람이었죠. 마침 황소 한 마리가 근처에 있길래 그걸 타고 발가벗은 채 해화동까지 내려와 버렸다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도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변영로 선생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농계라는 시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이 유명한 구절이 그 시의 맨 앞에 나옵니다. 이걸 빗대가지고 사람들은 그 술꾼 변영로 선생에 어울리게끔 고쳐버렸어요. 거룩한 음주는 종교보다 깊고 달콤한 술잔은 사랑보다 강하다. 이렇게 바꿔갖고 읽기도 합니다. 1위만 남았죠. 누굴까요? 저도 막상 그 명단을 보고는 의외다 해놓고는 한편 생각하니 또 이 사람 아니면은 달리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남자였죠.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 즉 황진이입니다. 빼어난 용모와 시와 춤과 노래 다 갖췄던 천하 명기 황진이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중에 황진이 술이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겠습니다. 아까 백호 임제가 황진이 무덤 앞에서 비탄의 시조를 읊었다 그랬죠. 김삿갓 김병년 또한 장단 땅에 이르러 가지고 황진이 무덤을 찾으려고 헤매 다니면서 끝내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또 적혀져 있습니다. 그토록 유명했던 황진이는 몇 살 때 어디서 어떻게 죽었고 그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서경덕 소설을 쓰면서 이 황진에 대한 조사를 꽤 해봤는데 몇 살 때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 무덤에 대해서 다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제 소설에서는 황진이와 화담 서경덕의 그 시중에 전해주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 후대에 꾸며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진이와 서경덕은 남녀로서 서로 진짜 사랑한 사이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 소설에서는 화담 선생의 두 번째 부인으로 나타나는 인물, 그가 바로 황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개성에 시찰을 왔어요. 그래가 군부대를 순시하다가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 개성 장단 쪽에 유명한 인물로서 지금 무덤이 제대로 가꿔지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 첫째가 연암 박지원이고 둘째가 황진이다. 그것은 후대의 부끄러움일 수 있다. 무덤을 잘 찾아갖고 꾸며달라라는 당부, 즉 명령이죠. 지엄한 명령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식으로 하면은 판문점 이쪽에 거기 판문군 선정리에다가 황진이 묘소를 꾸몄어요. 무슨 근거로 거기가 황진이 묘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꾸며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황진이쯤 되니까 남북의 이데올로기쯤도 간단히 뛰어넘는 자리에 천하명기 황진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